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MF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TMF 진행을 맡은 이명철,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시티와 아스날의 정말 프리미어리그 빅매치죠. 지난 시즌 1위 팀과 2위 팀 간의 맞대결이 시즌 초반부터 성사가 됐는데요. 아스날의 경우는 웨데고르,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더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두 팀의 주요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두 팀은 어떻게 격돌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자, 최종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 무승부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그리고 향후 분수령을 어떻게 남겼을지, 이 경기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까지 이번 TMF를 통해서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경기를 좀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하신 분들, 이 영상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강팀전, 그리고 맨시티전에는 특히 지난 시즌의 원정 경기 때도 그랬지만 4-4 형태의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윙들이 또 수비 보조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비 숫자가 늘어날 때도 있었죠. 근데 맨시티 원정에서 지난 시즌에도 아르테타 감독이 보여준 전술적인 핵심은 일단 밸런스를 지키자입니다.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팀 완성도도 워낙에 높고,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원정길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홈보다는 원정에서 아무래도 더 도전자의 느낌이 오르는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아주 좋은 수비 조직력을 통해서 역시 상대 공격을 틀어막고 최종적으로는 무승부의 결과를 아스날이 만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정확히는 이번 맨시티 아스날 경기의 일주일 전에 열렸던 경기, 웨데고르 없이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 원정을 가졌던 경기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아스날의 경기 컨셉은 역시 공격보다는 실리적으로 상대 공격을 틀어막고 선수비 후역수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도 일단 이탈리아 원정을 다녀와야 했었고, 그 원정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무엇보다 웨데고르가 없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기동력, 공격 작업, 오른쪽에서의 수적 우위, 그런 부분 전술을 확실하게 수행해줄 옵션이 부족했죠. 자연스럽게 아스날이 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이번 맨시티 원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초반에 아스날은 꽤 공격적으로 압박을 걸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올 시즌 맨시티의 전략을, 맨시티를 연두색 바둑판으로 봤을 때 3-1-4-2와 같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드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백스리 워커 선수와 디아스, 아칸지가 이렇게 후방에 3명을 그렸죠. 이어서 그 위쪽에는 왼쪽 풀백에 있던 그바르디올이 인버티드 풀백, 중앙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로드리 위쪽에 중앙 미드필더 같은 딱 이 지점에 속해 있는 위치를 많이 잡았었고, 오른쪽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가 차지했습니다. 좌우윙은 측면 플레이에 능한 도쿠와 사비뉴 선수가 같이 호흡을 좀 맞춰줬고요. 이어서 최전방은 역시 엘링 홀란, 그리고 홀란의 주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침투,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더해줬던 귄도안 선수가 더브라이너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아스날의 대응은 어땠느냐. 일단 아스날은 지난 북런던 더비 때와 마찬가지로 트로사르와 하베르츠를 투톱에 세운 4-4-2 전략을 펼쳤는데, 라이스 선수가 지난 토트넘전과 다르게 징계에서 돌아온 점이 포인트죠. 이 라이스의 그래도 활동량은 그바르디올도 균도안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큰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르테타 감독이 시작할 때는 꽤 압박 기준점을 높게 잡았는데, 수비 라인이 내려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3-1 형태로 빌드업을 하려 할 때 투톱의 선수들이 로드리 옆에 서서 두 명이 한 명을 에워싸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볼 가진 센터백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서 센터백이 아칸지 선수가 로드리에게 주는 기회도, 그리고 반대 전환을 할 때 디아스, 워커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틀어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중앙에 있던 라이스와 파티도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대 중원에 있는 그바르디올이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나가는 패스도 막기 위한 전략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아스날이 전반에 한 20분까지 보여줬던 이 전형은 거의 이런 구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방에 맨시티가 이렇게 4명이 남게 되잖아요. 균도안, 홀란, 여기에 도쿠, 사비뉴. 자연스럽게 후방의 선수들은 4명, 이렇게 4명이 1대1로 상대 공격진 4명에게 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이 압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추측을 해보면, 투톱의 선수들 트로사르와 하베르츠 활동량도 많고 압박도 아주 활발하게 넣어주는 선수들이죠. 로드리 쪽으로 가는 패스를 묶어서 자연스럽게 빌드업 상황에 로드리가 참여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또 그 중앙에서 보통 로드리가 묶여있을 때는 그바르디올의 위치에 있는 선수, 아니면 이 베르나르도 실바 위치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3-2 빌드업을 수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압박이 라이스 파틱에서 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맨시티의 공격은 측면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이 측면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무래도 폭을 벌리는 도쿠와 사비뉴가 항상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맨시티가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아스날 입장에서 경기를 준비할 때, 이럴 때 맨시티가 대응을 하려면 세컨톱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균도안이
내려와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더해줘야 한다.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볼이 투입될 수는 있죠. 수적 우위가 이제 균도안 선수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공간은 라이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균도안이 내려옴으로써 전방의 맨시티는 3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3명을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4명이 한 명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은 이 라이스를 믿고 저게 파티와 라이스의 조합이면 조르지뉴와 파티가 섰던 지난 북런던 더비와는 다르게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력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측면으로 틀어막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위치한 전방에 위치한 선수가 한 명씩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더해주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아스날의 전략은 맨시티의 공격을 측면으로만 강제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윙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전방에 있어야 될 자원들이 한 명씩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전방의 인원 숫자가 줄어들고 백포의 수비진이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통해서 틀어막는 이 구도를 통해서 각 곳곳에서 아스날이 이 맨시티의 공격을 막으려는 전략을 취하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역시 경기 준비는 이렇게 했으나 이 압박이 꼭 효과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맨체스터 시티의 선제골이 일찍 터졌죠. 선제골이 터진 과정을 보면 여전히 아스날은 이 로드리 쪽 투톱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균도안이 오히려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라이스가 이때 균도안을 쫓아붙었고 오히려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있었던 그바르디올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윙 자리에 있었던 사카와 오른쪽 풀백 팀버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 도쿠 선수 쪽으로 좀 향해 있었고 기본적으로 사카가 그 당시에는 좀 넓게 벌려져 있었거든요. 센터백에 있는 아칸지를 막기 위함이었겠죠. 그바르디올이 지금 좀 자유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비뉴 선수가 폭을 벌리고 있었고 칼라피오리가 이 위치에 있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일단 위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좀 있었는데 이때 이 위치를 파티 선수가 실바를 따라가서 막고 있는 구조였었죠. 자, 근데 지금 보더라도 이미 중앙에는 숫자가 균도안 선수에 의해서 한 명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백4의 선수들이 이 맨시티의 전방 3톱 홀란, 도쿠, 사비뉴 이 3명을 그래도 4명이 막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결국 측면에 서는 선수들은 1대1이잖아요. 이 1대1을 잘 틀어막아야 아르테타 감독이 원래 구상했던 이러한 압박 전술에 있어서 후방에서의 능숙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1대1 센터백은 그래도 2명이 혼란을 막는 구조가 된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1대1만큼은 정말 뚫리지 않았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비상한 움직임이 사비뉴에게서 나옵니다. 자, 사비뉴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넘겨받을 때 본인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칼라피오리를 완전히 뚫어버리고요. 이때 참 영리하게도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파티 선수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틈에 사실 센터백이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벌어져 있었어요. 결국 이제 1대1 그리고 이 2대1 4명의 백포가 3명의 공격진을 그래도 능숙하게 막아줄 것이라고 전술적으로는 아르테타 감독이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순간적으로 사비뉴의 움직임에 칼라피오리가 제쳐지고 실바의 움직임 때문에 파티가 따라 나오면서 사비뉴가 바로 볼을 넘겨받았을 때 혼란에게 줄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경기 초반에 아스날은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원정의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챔피언스리그가 금요일에도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보다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팀들이 특히 뒤쪽에 일정이 걸릴수록 주말 경기에 대한 그 체력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정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순간적으로 살리바 마가양이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혼란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잃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에 앞서서 혼란 선수가 기가 막히게 오프 더 볼을 가져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이렇게 쭉 파고들었을 때 사비뉴가 왼발로 밀어주고 혼란이 가볍게 마무리를 짓는 나야의 철옹성 같은 벽을 혼란 선수가 뚫어버렸죠.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선제골 1대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로드리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저희 지금 영상 촬영 시점으로는 아직 정확한 이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무릎 쪽 부상, 십자인대, 혹은 반월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로드리 선수가 실제로 코너킥 상황에서 무릎을 잘못 짚은 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기도까지 하면서 큰 부상이 좀 아니길 바라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무래도 경기를 같이 뛰는 선수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맨시티에 로드리가 빠지면서 코바치치가 들어왔을 때,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코바치치가 들어왔을 때 맨시티가, 물론 코바치치는 올 시즌 이미 로드리 선수가 유로의 여파 때문에 초반에 선발로 경기를 뛰지 않을 때 코바치치 선수가 대신 이 자리를 뛰었었어요. 로드리가 뛸 때와 코바치치가 뛸 때의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에 대한 저지 능력, 수비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로드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팀원들이 야, 로드리가 어차피 우리에게 볼을 살려줄 거니까 우리는 공격 작업에 집중하자, 좀 더 3-1-2-4가 완성된다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바치치도 물론 개인의 탈압박 능력은 있지만 로드리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동료들이 코바치치의 패스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약간 더 아래쪽의 위치를 잡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이 로드리 선수가 한 명 빠진 것이 분명 다른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그것은 곧 공격 작업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에서 창의성을 넣어줄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바치치가 들어오면서 맨시티의 중원 포지셔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분위기도 어수선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워커 선수와 그 올리버 주심 간의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올리버 주심이 이제 워커 선수를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워커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올리버 주심은 즉시 경기를 진행시켰고 그때 아스날은 빠르게 볼을 맨시티 진영으로 넘겨서 자연스럽게 칼라피오리 선수의 아주 멋진 왼발 중거리 슛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올리버 주심의 경기 재개 타이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 맨시티는 로드리의 부상 그로 인해서 코바치치가 들어온 직후의 상황 핵심 자원 누구나 이야기하는 철강왕 로드리가 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때는 맨시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올리버 주심이 갑자기 경기를 진행시키는 불운함도 맨시티에게는 좀 찾아왔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이후에 맨시티가 말씀드렸던 코바치치가 로드리 대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코바치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로드리가 없을 때라고 보는 게 맞겠죠. 로드리가 없을 때는 기본적인 중원 포지션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뭔가 선수들의 위치가 당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는데 공격에 창의성을 넣어줄 더브라이너의 부재 균도한 선수 정말 좋은 미드필더지만 더브라이너만큼 넓게 뛰어주면서 볼 순환에 있어서 기동력을 살려서 넓게 관여되는 부분까지는 더브라이너의 그 플레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혹은 상대 진영에서 볼이 도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맨시티의 공격이 전반 중반 이후 정확히는 동점골 실점 이후부터는 안 풀렸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스날도 아마 이 압박 전술이 생각보다 불안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골도 들어갔고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 이후에는 전반 20분쯤 딱 정확히는 동점골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타이트하게 두 줄을 갖춰서 맨시티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 사실 미드필더들의 위치가 더 올라가서 전방의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 로드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시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좀 더 능숙하게 두 줄을 갖춰서 맨시티 공격을 틀어막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의 세트피스는 또 통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마갈양이스가 또 주인공이 됐는데 마갈양이스에게 처음에는 도쿠 선수가 붙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미스매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갈양이스가 헤더를 그때 뭐 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꽤 위력적인 움직임을 그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가져갔었고 뒤이어 이제 전반 추가 시간 동안에 아스날이 이제 기본적으로 먼 쪽의 선수들이 다 몰려서 지역 방어를 서는 맨시티 선수들에게 좀 혼란을 줍니다. 킥을 찰 때쯤에 먼 쪽에 빠져있던 선수들이 일제히 다 니어포스트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면서 맨시티 지역 방어를 서는 선수들에게 혼란을 좀 주고요. 그때 박스 외곽 지역 뒤쪽에 빠져있던 마가양이스 선수가 뒤에서 들어와서 이 런닝 헤더를 뛰다 보면 아무래도 힘도 더 붙게 되고 자연스럽게 헤더의 속도,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상대와의 경합에서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 상황에서 마가양이스가 워커를 이기고 2대1 리드를 만드는 골까지 터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날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전반 종료 직전에 트로사르가 카드를 안고 있었음에도 좀 위험한 반칙을 범했죠. 일단 뒤늦게 좀 경합이 좀 들어갔고 그 상황 자체는 그냥 반칙이었다라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칙이 불리고 바로 공을 찬 행동 때문에 경기 지연 행동으로 그 행동이 간주가 돼서 두 번째 경고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트로사르 선수가 이전 브라이튼전 때 라이스의 상황을 봤더라면 분명 더 조심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올 시즌 개막 전에 경기 지연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볼 거라고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트로사르 선수가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게 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아스날의 공격 작업을 뭔가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받지만 외대고르가 없는 상황에서 아스날은 현재로서의 경기 운영은 계속 풀백과 윙에 직선적인 공격 이 둘 간의 연계 아니면 윙의 개인 돌파에 따른 역습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작업을 기대하기에는 원래 아스날처럼 외대고르, 사카, 화이트 세 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상대를 당겨서 왼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역시 외대고르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외대고르가 없는 상황 두 명의 미드필더만으로 계속해서 이 중원의 밸런스나 숫자를 갖춰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아스날은 조금 더 공격이 직선적인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풀백과 윙의 연계 왼쪽의 경우는 뭐 칼라피오리랑 마르티넬리가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이 윙
특히 마르티넬리가 더 그런데 아주 직선적이고 빠른 발을 통해서 상대 배후 공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좀 역습 이런 쪽에 아무래도 아스날이 최근의 공격들은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딱 이 정도 패턴이 지금 아스날의 팀 공격을 설명하기에는 보이자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내용이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하나 좀 힌트를 얻었던, 물론 이것도 아스날의 공격 빈도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자주 보였던 장면은 아니긴 합니다만, 왼쪽 풀백 칼라피오리는 사실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칼라피오리가 전진하고 그러면서 마르티넬리하고 연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통은 기대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특정 장면만 예외적으로 칼라피오리만 뒤쪽에 남아있고 역으로 칼라피오리 쪽을 신경 쓰고 있었던 맨시티의 압박을 뒤로 하고 센터백에 있던 마가야니스가 기습적으로 전진을 해서 칼라피오리가 뒤에 남고 마가야니스에게 추가적으로 패스길이 생기는, 그래서 마가야니스랑 이 마르티넬리 선수 그리고 뭐 공격 작업에 나서는 뭐 트로사르,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종종 나왔습니다. 전반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칼라피오리가 왼쪽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센터백으로 가는 그림도 결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마가야니스의 이런 돌발적인 전진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는 하나의 빌드업 패턴을 아스날이 만들 수도 있다. 원래 칼라피오리 선수가 영입될 때부터 이 부분이 좀 기대된다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전에서도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 보고 확실히 원래 예상했던 그런 그림을 아르테타 감독도 구상하고 있구나, 아니면 선수들도 아주 유려하게 그런 장면을 만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이 공격 전개 작업도 개인적으로 전반전을 볼 때 좀 눈여겨봤던, 눈길이 갔던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트로사르가 퇴장을 당하고요. 이후에 아스날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화이트 선수가 들어왔죠. 아스날이 4-4의 형태로 전반 20분 이후에 내려서는 수비를 할 때 귄도안과 그바르디올, 홀란 선수만 최전방에 두고 귄도안이 내려와서 실바, 귄도안, 그바르디올 이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미드필더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바르디올이 비죠. 사비뉴가 이제 패스를 주고 홀란이 선제골을 넣었던 그 장면 때도 사실 이러한 구도가 나왔었는데, 아니면 예외로 라이스가 그바르디올에게 붙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귄도안 선수가 또 파고들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 길이도 생기게 되고요. 아스날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내려서 압박보다는 타이트한 두 줄 수비에 좀 집중을 했을 때 라이스에게도 아스날 기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 동선을 최대한 아르테타 감독이 주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선수를 쫓기보다는 아예 지역을 커버한다는 느낌.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들어오건 귄도안이 들어오건 어떻게든 다 틀어막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사실 워낙 선수들의 간격이 첨예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 맨시티 선수들에게는 박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주지 않는 것이 충분히 좀 가능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날이 두 줄을 잘 꽁꽁 묶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트로사르가 없는 상황, 한 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화이트 선수를 이제 교체 출전을 시켰습니다. 사카가 나갔죠. 화이트가 들어왔고 팀버, 화이트, 살리바, 마가야니스, 여기에 칼라피오리 5백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하베르츠도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5-4의 형태로 맨시티의 공격을 틀어막는 그림을 후반전에 아스날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 가담 참 열심히 하는 마르티넬리가 이 워커의 움직임을 쫓아서 같이 내려올 때는 식스백처럼 상황이 좀 조성되는 분위기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스날이 먼저 집중을 했던 것은 결국은 5-4 혹은 6-3 형태의 완전한 전원 수비. 결국은 이 미드필더들이 수비와 계속 타이트한 아주 첨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일정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미드필더도 덩달아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는 공간이 비거든요. 긴도안이 내려와서 볼을 잡거나 아니면 실바나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들이 이 지점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코바치치도 마찬가지고요.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양발로 중거리 슛 때리는 로드리도 없고요. 이 지점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엄청난 중거리 슛을 때리는 더브라이너 선수도 없습니다. 맨시티에게 가장 아쉬웠던 건 역시 로드리, 더브라이너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더브라이너는 그래도 돌아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로드리 선수는 당장 장기 부상이 염려된다는 점에서 이 로드리 선수의 이탈은 당장 올 시즌 맨시티에 있어서는 정말 최대 분수령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스 선수는 6-3 형태로 보고 5-4 형태로 보더라도 일단 이렇게 틀어막는 형태로 아스날이 수비를 가져갔을 때, 전반에는 사실 라이스 선수가 화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내려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백5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이트가 이 공간을 전담해서 틀어막게 되고, 그바르디올에 대한 수비도 화이트 선수가 오른쪽에서 차지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럴 때 라이스 선수는 굳이 그바르디올 쪽보다는 아마 좀 더 반대편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서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라이스 선수가 이동하면서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비뉴 이러한 선수들을 조금 더 틀어막는 라이스의 위치 좌우를 바꿔주면서 동시에 맨시티 공격에 있어서 그바르디올보다도 더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라이스가 틀어막는 모습을 후반전에는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러한 와중에도 맨시티는 워낙 우수한 팀이기 때문에 공격 기회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팅도 많이 때렸지만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고 아탈란타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 라야 골키퍼가 초반 폼이 진짜 최고입니다. 브랜포드에서 한창 엄청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때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다비드 라야 골키퍼인데 아스날이 지금 아주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는 역시 라야 골키퍼의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의 경우는 선수 교체를 계속 단행하면서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일단 뭐 사비뉴 선수가 70분대 이후로는 포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사비뉴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든, 뭐 그바르디올, 그리고 혼란, 귄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드 실바 3-1-6과 같은 구조를 이제 맨시티가 후반에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스날도 마르티넬리를 내려서 계속 대응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방 6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80분대에 그릴리시가 들어오고서는 그릴리시가 왼쪽 윙으로 가고 스톤스가 또 들어오면서 스톤스가 언제든 박스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이렇게 3-1-6의 구성원들을 계속 바꿔나가는 시도를 통해서 최대한 아스날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맨시티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시간 접어들었을 때 그릴리시가 이 직접 본인이 볼을 갖고 돌파를 하면서 코너킥을 유도했고 그때 교체 투입된 스톤스가 세컨볼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2-2 홈에서의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이번 경기 패배만큼을 면하게 되는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로드리 선수가 빠지면서 로드리 선수의 장기 부상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결과보다도 로드리의 부상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결말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스날의 경우는 역시 트로사르가 퇴장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정말 이 경기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미련이 남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 일단 경기 자체가 경기 막판에 이렇게 실점을 해서 이기는 경기를 못 이기게 되면 어느 팀을 상대하건 어느 분위기였건 팬들에게는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아스날은 그 맨시티를 넘어서는 것이 올 시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맞대결에서 이젠 비기는 게 아닌 이기는 결과가 원정에서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도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아스날에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점이 분명 있었다고 한들 이 팀 수비 조직력이 정말 좋습니다. 살리바 마갈량이스의 조합, 라야 골키퍼의 맹활약, 팀버, 칼라피오리, 화이트 다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비진에 대한 믿음과 단단함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확실히 체력적인 이슈가 이번 경기는 특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것에 대해서 팬분들은 굉장히 또 만족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일정이 아스날의 1차 죽음의 일정이었습니다. 일단 토트넘 원정, 토트넘의 분위기가 어쨌건 저쨌건 떠나서 일단 북런던 더비에 해당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노커 더비 원정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탈란타 원정, 그리고 맨시티 원정, 토트넘, 아탈란타, 맨시티 어느 팀도 쉬울 것이 없고 심지어 아탈란타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습니다. 원정 3연전, 게다가 이 일정이 다 외대고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승 2무라면 아스날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홈 연전, 일단 4연전이거든요. 보이튼, 레스터, 파리, 사우스햄튼인데 보이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 이후로도 리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승격팀인 레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튼이 그것도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는 이후의 일정이 오히려 더 편해졌다. 물론 외대고르가 없는 것은 아쉬우나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이전의 원정 일정 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편한 상대들을 만나니만큼 아스날이 이때 승점을 최대한 쌓는 것이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차 죽음 일정을 패배 없이 잘 버텼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대단한 아스날의 단단해진 수비력을 호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트로사르의 퇴장으로 인해서 공격진에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탈이 또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외대고르의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경기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은 아스날로서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맨시티도 분명 혼란의 맹활약 선발 100번째 경기에서의 100번째 골 더블라이너는 이제 다음 경기부터 또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로드리가 부상당한 시점에서는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정말 로드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판도에 있어서도 이 로드리 선수의 장기 부상 가능성은 정말 염려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맨시티와 아스날의 2대2 경기, 경기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신경전도 있었고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이니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을 두 팀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첫 번째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고 다음 맞대결이 참 기다려지죠. 다음 예정된 두 팀의 리그에서의 맞대결은 내년 2월 2일입니다.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동안에 과연 선두 경쟁에 임하게 될 두 팀의 레이스는 어떻게 치러질지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잔여 일정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